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재인이 중재인 중재인 명단에 이제 등록이 되면 그 중에서 선정된 중재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어, 어,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 이것 또한 당사자 자체의 원칙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기관 중재의 경우에는 그 각 중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재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요. 임의 중재가 그 임시 중재, 임의 중재가 좀 그렇죠. 이거는 뭐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중재인 선정부터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임의중재의 경우에.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법원에 의해서 중재인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 길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가지 않는 길이다.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인 선정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재 규칙입니다. 사무국에 의해서 중재인 선정이 됩니다. 사무국,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국은 중재인 수에 의해서 뭐 한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 후보자 수인을,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재인 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이 사건을 맡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를 이제 당사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그 중재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 중에서 이 사람이 중재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넘버링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뭐 3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에 제출을 하고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이제 이게 뭐 동일 순위로 한다 이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냥 뭐 선택을 자기들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은 그 제출된 명단 순위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청인도 있고 피신청인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뭐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있죠.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사무국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국은 그렇게 되면 이 중재인들한테 취임 수락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맡아달라. 그래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임 수락서, 진술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내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인 선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거나 중재인 선정 방법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인 지명 절차를 거기에 따릅니다. 근데 그 중재인 선정 절차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재인의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걸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중재인 선정이 되면 사무국이 그걸 확인을 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재인이 선정되면 당연히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런 사람들을 중재인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면 사무국은 당사자들하고 중재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이제 새롭게 중재인을 이제 그 중재인 지명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중재인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지명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무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10월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사무국이 빨리 해라 라는 것을 독촉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면 사무국이 직접 합니다.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중재인들이
의장 중재인. 그러니까 신청인이 A라는 사람 지명했고 피신청인이 B라는 사람을 지명했고 이 의장 중재인 C는 A와 B가 의장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했다라는 경우에요. 그거는 이거 이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 합의니까. 근데 의장 중재인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무국이 빨리 지명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게 기간이 됐는데도 안 하면 이제 사무국이 그 의장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요. 어떻게 됐든 어쨌든 중재인 3위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 국제중재규칙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이게 이제 단독 중재인이냐 제3인에 의한 중재인이냐에 따라서 규정이 좀 나뉩니다. 분쟁이 만일 단독 중재인으로 의해서 진행이 되게 돼 있으면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서 단독 중재인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사무국에서 단독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3인에 의한 중재인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 기간 내에서 한 명 지명하고 피신청인이 한 명 지명하고 사무국이 제3인의 중재인에 의한 것임을 결정을 했다 이라고 하면 그 통지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양 당사자에 의해서 이제 두 명의 중재인이 각각 선임이 되면 이 두 명의 중재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나 앞서 살펴봤던 국내 중재 규칙처럼 사무국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인이 한 명 정하고 피신청인이 한 명 정하고 의장 중재인은 사무국이 지정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 중재 규칙이든 국제 중재 규칙이든 대체적으로 규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중재인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자, 중재판정부가 3명으로 구성이 되면 이들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각각 지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신청인도 여러 명, 피신청인도 여러 명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 명인 신청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지명하고, 피신청인도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 여러 명의 피신청인이 합의를 해서 중재인을 한 명 지정하고, 요런 방식으로 합니다. 요런 방식으로 하는데, 싸워가지고 신청인 여러 명의 신청인이 있고 여러 명의 피신청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사무국이 3명을 다 지정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의장 중재인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 선정 시 고려 사안들이나 고려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 중재인의 경험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오프라인 강의 때도 했다시피 의장 중재인만큼은 이 당사자들의 국적과 다른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규정도 여기 이 국제중재규칙에는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계약이 여러 개라서 이거를 하나의 신청서 이제 중재 계약이나 분쟁 대상되는 계약이 여러 개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하나의 신청서에 묶어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앞선 그걸 하나의 이걸 이제 법원으로 치면 이걸 사건의 병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면 그것을 앞서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중재인 전원이 이제 합의가 됐고 중재인 선정이 다 되면 이제 사무국이 그 개별 중재인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당신이 중재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재 절차를 맡아주십시오. 라는 어떤 요청 아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중재인에 있어서는 뭐 선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인이 교체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궐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인이 만약에 중재인을 맡지 않겠다 하거나 아니면 중재인이 중재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재인 기피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이 되지 못하면 중재인이 일단 뭐 사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재인이 교체되는 거죠. 교체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졌던 사람이 중재인이 못 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궐 중재인 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궐 중재인의 선정은 대체되는 중재인에 대해서 적용된 절차에 따라서 뭐 신청인이 신청한 사람이라면 뭐 그 신청인이 신청한 그러니까 선정한 방식으로 피신청이 선정한 사람이라면 선정한 방식으로 의장 중재인이라면 의장 중재인을 뽑는 뭐 당사자 선정된 중재인 2명이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이 지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든 적용된 절차에 따라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궐 중재인이 뽑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중재 규칙하고 국제 중재 규칙을 좀 살펴보면 이 보궐 중재인에 대해서 당연히 국내 중재나 국제 중재나 보궐 중재인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만약에 최종 판정 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면 다른 중재인이나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보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고 최종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궐 중재인이 선정됐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내용을 들어서 뭔가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뭐 정할 문제죠. 중재판정부가 정할 문제인 것이고 국제중재 규칙은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에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중재인이 한 명 바뀐 거니까 이거를 다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새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중재에서는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 만약에 중재인이 사임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사퇴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남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중재를 완료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인은 기피될 수도 있어요. 중재인이 중재 합의 또는 법에서 정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재인은 중재 절차로부터 배제시켜서 앞으로의 어떤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재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태도이자 모습이겠죠. 그래서 중재인이 중재인답지 못하게 중재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피 사유에 있을 때 기피를 할 수가 있는데 기피 사유를 좀 살펴보면 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중재 제도를 중재인을 기피해야 되는 사유로서. 그래서 이 한국중재법에 한국중재법 제13조에 이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를 당사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내가 좀 그런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중재인은 1항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재인이 이제 기피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예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면 또 기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이 자신이 정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중재인 선정 절차에서 이렇게 했죠. 신청인이 한 명 정하고 피신청인이 한 명 정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뽑은 중재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뽑고 나서야 알았어. 그러면 그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자기가 골랐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걸 감내하고도 골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기가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뽑은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상대방이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 어떤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피 신청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이 중재인을 맡으면 안 되겠구나를 판단하는 그 기피의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로 한데 어떤 명확한 어떤 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슈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어떻게 보면 중재인의 기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당사자와 이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하고의 어떤 경제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시로 당사자, 그러니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하고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 사이에 뭔가 고용관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독립성과 공정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하고 중재인이 어떤 직업적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트너십이 있다든지, 뭐 고문 역할을 해준다든지, 자문 역할을 해준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 당사자와 중재인이 교제상이야, 친구야. 그렇죠? 중재인이 중재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인 법인이 있고 피신청인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분을 갖고 있어. 중재인이. 그러면 그것도 좀 곤란하죠. 제3 중재인 후보자의 국적이 당사자와 국적이 일치하는 이 경우도 문제가 있죠. 제가 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의장 중재인만큼은 당사자들하고 국적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제중재에서 좀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또 살펴볼 만한 게 2016년에 제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거는 중재법 내용이 아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이 정한 중재인의 윤리 강령이에요. 그래서 뭐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가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지배력이 있다든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뭐 그렇죠? 소속이라든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것도 문제를 삼아요.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측 일반과 어떤 뭐 법률 대리를 했다든지 동업 관계가 있다든지 직업적 관련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근 어떤
거래를 한 적이 있어. 신청인하고 중개인하고 뭔가 그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뭐 사업 수주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근 3년 사이에 뭔가 거래를 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중재 사건을, 이 중재 판정부를 맡아서 중재 사건을 다루기 전에 중재인하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사이에서 뭔가 친소관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재인의 어떻게 보면 윤리 강령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에 대한 기피에 의해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 중재인을 선임을 했어요. 이거는 중재인을 신뢰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중재 절차를 뭐 해방을 놓거나 중재 절차를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기피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선정 절차가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나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피를 할 때, 중재인에 대한 기피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살펴보면,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는 중재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한 절차가 있거나 중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에 기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중재법에 중재인의 기피 절차를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근데 뭐 이런 합의 잘 하기 힘들겠죠. 뭐 중재 합의도 아니고 중재인의 기피 절차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중재법에 따른 절차 내지는 중재 규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기피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중재인을 기피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어떤 중재를 이 사람을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도록 중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박아둔 이유가 있는데요. 중재 절차가 너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중재인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재인 선임 딱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뭔가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걸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중재인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중재인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서 실체적 분쟁 해결을 빨리 하기 위함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재인 기피 신청에 날짜를 박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있겠죠.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물러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청인이 저 사람 뭔가 절차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재 판정부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중재인이라면 보통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1항이나 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피신청인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 아니면 중재 판정부가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타당하지가 않다. 뭐 기피 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그 기피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중재판정부가 알려주겠죠. 이 사람은 중재인으로서의 기피 대상이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2배죠. 앞에는 15일이었고 뒤에는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법원에
다가 이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법원에 들고 간다라고 해서 중재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피 신청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고, 중재인의 만약에 그런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들 입장에서, 신청인이나 비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데, 만약에 이 중재인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 판정 절차,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중재인의 기피 결정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도, 소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니다, 이 사람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문제 안 삼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이 사람의 어떤 당사자 일방의 중재인 기피 신청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중재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법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경우에도 그 중재 절차가 중단되고 중재인 자격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면책,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실에서 뭐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사중재 사례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죠. 그래서 뭐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 기간은 별도의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간고사 기간에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중간 기말을 안 치고 중간 과제, 기말 과제만으로 성적이 평가가 내려진다는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18일 날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그 다음 수업은 4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주간, 그러니까 9주차죠. 우리 9주차 때부터 다시 사전 제작 강의, 오프라인 강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전 제작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